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랍어로는 성스러운 도시거든요. 쿠도스 해가지고 성스럽고 평화로운 도시인데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랑 좀 다르네요. 평화로운 도시라는 뜻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근데 그래서 28 분쟁, 종교 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항상 그런데 종교 분쟁이라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넓게는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민족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민족 싸움. 네. 그래서 이 분쟁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땅입니다. 이권과 관련. 네, 땅이고요. 그래서 이 한 지붕에서 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독특한 이 현상이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3, 4천 년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느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되어 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여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성서에서 블레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기를 드디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세우고, 또 그 현명한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여기서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따는 땅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나뉘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살다가 또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기원전 63년에 이 지역이 다시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로마가 점령을 하니까 이제 로마한테 점령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두 번의 독립전쟁을 하는데, 기원후 66년에서 70년, 132년에서 135년 전쟁을 하는데, 66년에서 70년 1차 독립전쟁에서 패해요. 패하니까 로마가 화가 나잖아요. 감히 나한테 덤벼?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긴 게 뭐냐면 성전 서쪽 벽만 남긴 겁니다.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서쪽 벽이에요. 그런데 다시 132년에 또 도전을 하니까 그 독립군을 진압을 하면서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도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쫓아내요. 흔적을 없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638년에 무슬림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기 직전까지 1917년까지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에 아랍인들이 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슬픈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걸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원래 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뿔뿔이? 네, 그냥 주변 국가로. 다 갔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 때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유럽으로 가겠죠. 한 무리는 이제 이 스페인 쪽으로 가거든요. 멀리도 갔다 와. 네, 이게 뭐 가다 스페인으로 가고 한쪽은 지금의 독일 쪽, 독일 프랑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잘못 갔어요. 잘못 갔죠. 네. 유대인들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인 사람들.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 인간 취급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든지 흑사병 같은 거 있었을 때 얘네들이 우물에다가 병균 퍼뜨려가지고 우물을 해서 사람들 죽였다든지. 마녀 사냥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은 뭐든지 다 유대인이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본 거죠. 그리고 아주 약자로 보고 거리낌 없이 공격하고, 공격해도 나한테 뭐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유럽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론가는 가야만 됐어요. 이때 러시아와 동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대규모 이주하거든요. 네, 19세기 말에는 이 지역 유대인이 전 세계 유대인의 80%에 차지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많이 갔구나. 그런데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1881년에 러시아에서 혁명가들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를 암살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가짜뉴스 맞아. 가짜뉴스 문제. 네. 항상 가짜 뉴스로 많이 당해요. 그때나 네. 지금이나 사실. 흑사병. 그래서 그걸 러시아어로 포그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란, 난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박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유, 애기도 있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수백 개의 유대인 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내엔 유대인을 죽여라 라는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들은 양처럼 사륙당했다.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갓난아기를 갈갈이 찢어 죽였다.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석양의 거리는 시체들과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다. 갈갈이 찢어 죽였다는 건 와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사람이 아니었네요 저 때. 사람이 아니죠. 1880년대 초반에 시작한 이 포그롬이 무려 40년을 이어집니다. 40년이나.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15만 명이 죽습니다. 15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거든요. 1894년. 1894년이요. 네, 1894년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절망시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894년에 한 프랑스 장교가 군사 재판에 서서 중형을 받아요. 드레이피스 사건입니다. 1894년에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군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랑스의 중요한 아주 민감한 군사 정보를 독일 쪽에 넘긴 거죠. 그럼 누가 스파이로 지목됐을까요? 그것도 유대인이 했다고. 그렇죠. 바로 프랑스 정보국에서 일하던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장교였지요. 증거는 딱 그거 한 개예요. 필적이 비슷하다. 심증이네요, 그냥. 네. 그러면서 드레이피스를 잡아들이고 재판을 걸거든요. 그냥 유대인이라서 희생양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프랑스 군법정은 드레이피스에게 당시 프랑스 최고형인 종신 유배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파리에서는 드레이피스를 두고 유대인 죽여라. 네, 유대인 죽여라. 반 유대인 시위가 일어나요. 네. 유대인 혐오죠. 인형같이 생긴 게 이제 드레이피스 가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불태우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반유대인 운동.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집단 학살을 겪었죠. 프랑스에서 마녀 사냥을 겪으면서 유대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요. 헤르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유대인 죽여라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프랑스처럼 이렇게 계몽된 진보적인 나라에서 유대인이 살 수 없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으로 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96년에 2년 후에 책을 써요. 유대인 슈타트라고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시온으로 돌아가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고향,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시온주의의 핵심입니다. 헤르츠는 자신의 생각을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897년에 뜻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열어요. 바젤이라는 곳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맞아요. 예, 바젤 여기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고 선포를 하고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현대판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츠를. 네, 그러니까 대단한 진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대 그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갈 곳 시온을 하면 어떤 곳인가 하고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해요. 어떻게 어떤 곳인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항상 뭐 유명하게 나오는 얘기가,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건 무슨 말이야?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네, 뭐 시온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시온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혔고, 그러면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방법이 전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민하고 신에게 옮기던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이 묘안은 무엇일까요? 왠지 시원 씨는 알 것 같은데. 네, 시원 씨. 그 당시에도 사실 세계적인 부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저 같아도 요청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안타깝게 답은 조금 아니네요. 그래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맞춰볼게요. 네. 네, 우리 해보세요. 전. 어차피 어디에 정착하려면 이전에 갖지 못했던 거 가지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땅. 땅. 그래서 가서 땅을 뭐 사든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저는 땅을 산다. 네. 정말 땅 좋아하시네. 정답입니다. 네, 땅을 사는 거죠. 네. 그럼 결국 돈 많은 유대인 가문들이 땅을 사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좀 더 공공의 재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1901년에. 네. 유대 민족 기금을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땅을 팔레스타인 지주들한테 땅을 사는 거죠. 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넓히기 시작한 것이 이제 텔아비브가 거기 시작돼요. 원래 텔아비브는 나중에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정착촌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914년 이전입니다. 1914년 이전의 정착촌인데 이 텔아비브 쪽에서 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들이 이제 정착촌들을 땅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 좋네. 저기. 그러다가 바다가 딱 있고 살기 좋게. 그러다 1914년 아시죠? 제1차 세계대전. 일 차 세계대전은 뭐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지금 땅입니다. 네, 땅. 이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이들이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싫어했죠. 독일 싫어했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근데 사실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500년이나 넘게 이 중동을 지배해온 제국이에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띄울 수 없다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하지만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야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쯤에는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붙인 별명은 아니고요. 이빨 빠진 사자 이런 거 이빨 아닌가요? 빠진 사자요? 지는 태양? 지는 태양 뭐 그 정도는 좀 예쁘네요. 이빨 빠진 사자도 크긴 나쁘진 않네요. 썩은 요거트 뭐 이런 거. 썩은 요거트. 썩은 요거트요? 그건 최악의 그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유럽의 왕자에서 유럽의 환자가 됩니다. 혼자. 환자. 그래서 이 터키를 분해하는 거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는 중동의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당시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건 바로 강대국인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머리를 많이 온갖 전략을 쓰는데 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아무리 유럽의 환자라고 그러지만 아직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대는 아니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이거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독일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침 행운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영국에게. 뭐죠? 당시 편지를 보낸 건 아랍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었습니다. 당시 메카의 지배자였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임명한 메카의 지배자인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 그리고 당시 직접 편지를 받은 건 영국령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헨리 맥마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그 유명한 후세인 맥마헌 서한이에요. 우리 이제 10통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의 드넓은 땅에 아랍인들의 독립국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영국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자신이 중동의 여러 아랍 부족들을 동원해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비친 거죠. 영국은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랍 국가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을 일단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뒤를 치기 시작하죠. 귀찮게 돌격을 합니다. 예.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지금의 시리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열심히 싸웠고요. 오스만 제국에 타격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과 싸웠지만 영국은 계속 고전하고 있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생각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금도 바닥이 날라고 그러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1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영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동 땅을 걸고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이 계책은 무엇입니까? 정답? 네, 혜성 씨. 그 유대인들한테 중동 땅을 줄 테니까 돈 좀 빨리 땡겨줘라. 지금 돈 급하니까. 우리 좀 급하니까 빨리 땡겨주세요. 한 500만 불만 이러면서 선물로 이제. 좀 빨리. 선물로 땡겨주라. 뭐 굉장히 가깝게는 갔는데 아무렴 그래도 나라의 체면이 있지. 야, 땅 줄게 돈 좀 땡겨줘. 그런 말 했겠어요. 정답. 네. 너네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오,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누구한테요? 시온주의자들에게. 시온주의자들에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네. 힘겹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계약을 해요. 왜 이중 계약이냐면 아까 맥마흔하고 후세인하고 편지를 해서 아랍 국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영국은 이미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교장관 벨포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에 공감하는 다음 지지 선언문이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왕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자금이 딸려서 도움을 청할 정도면 로스차일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옛날 한 18세기부터 그 조상이 이렇게 아들 한 5명 여기저기 다 약간 파견했어요. 영국 너는 담당하고, 너는 프랑스 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이렇게 5나라를 하고 독일까지. 그래서 그 금융업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래서 국가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은 돈 가지고 있던 가문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엄청 크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요, 이 1880년대부터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비를.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자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영국 사람들은 15년에 아랍한테 아랍 국가 세우는 거 도와줄게 약속을 하고 17년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나라 건설하는 거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영국은 프랑스하고 몰래 약속을 합니다. 뭐야, 삼중 계약이야? 피터 왜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노하기 힘들어요. 진짜 문어다리처럼 여기저기 다 걸쳐놨네. 결국은 뭐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땅을 우리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강대국들은.
보통 사익스-피코 협정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사익스와 프랑스의 피코 이름을 따서 협정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서 시리아는 프랑스의 보호령,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그리고 이라크는 영국의 보호령.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장악을 하니까 영국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금 아랍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로스차일드.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키지? 누구하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쪽을 유대인. 일단 챙길 건 챙겨줘야죠. 두 분 로스차일드. 그 일단 둘 다 달래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후세인이. 영국은 이 땅을 운영할 총책임자, 즉 고등 판무관으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세뮤엘 허버트를 임명합니다. 결국 영국은 아랍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씨앗이 영국에서 나온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둘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더 얽히기 시작하는 것은 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사람이 많았고 조금 들어오는 거는 봐줬어요. 근데 할수록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좀 살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위기감을 그러니까. 느낄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원래 한 3%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1930년대 후반에는 40만 명. 13,000명에서 40만 명. 와, 너무 많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다가 유대인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위기감이 위기감이 들어. 네, 위기감 들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럽에 미친 나치 광인이 나타나죠. 히틀러가 히틀러. 홀로코스트를 네,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도 이제 슬슬 화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1936년입니다. 항쟁을 시작해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통틀어서 부르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반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항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과 유대인에게 내몰리고 탄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킬 것. 둘째, 유대인의 이민을 금지할 것. 영국은 팔레스타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요, 유대인 입국 막을게. 그리고 10년 안에 니네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줄게. 가운데에서 막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을 향해서 테러를 시작합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46년 킹 데이빗 호텔 테러입니다. 킹 데이빗 호텔은 영국의 행정관리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정의 중심지죠. 거기에 테러를 해요. 완전 다 터져버렸네. 저게 1946년이라고요? 네, 46년. 아, 2차 세계대전 직후구나. 와, 야, 저건 규모가 좀 큰 테러인데? 너무 큰 테러인데? 다 무너졌네. 당시 영국 충격은 엄청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줬다가 아랍인 편을 들어줬다가 이제는 진퇴양난이 된 상태잖아요.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이러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바로 조언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또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네. 아, 드디어. 아, 뭐 그것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을 제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접하면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시온주의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유권자 가운데는 수십만 아랍인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 내 유대인 유권자 그 표를 의식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 생각하면 미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미국의 뭐 금융이나 정치나 아니면 미디어, 언론 다 유대인들이 이쪽에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 미국의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실소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와. 네, 정말 미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하면 유대인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미국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국이 묘수를 내죠. 네, 나는 이 문제를 여기에 맡겨버릴 거야 하고 유엔에가 맡깁니다. 아, 네. 국제기구에게. 당시 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랍인들을 안고 있죠. 저 뒤돌아가는 펭귄 같은 사람은 영국인가요? 영국과 미국이죠. 정말 신사답게 정말 주장을 하네. 정말 잘 부탁해 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잘하고 있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은 이 문제를 떠맡게 되면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새로운 해법을 찾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 난 답이 안 보이는데. 종교가 하나로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과 아랍인들의 땅을 나눠서 나라를 둘로 만들자. Soviet Union, yes.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팔레스타인에서 저걸 인정을 하나요?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The resolution of the DUC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certain street.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유엔의 분화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건국 허가서를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국제적인 허가를 받은 거죠. 이 지금 붉은색 계통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거고 이 녹색 계통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47년 분화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94%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확 줄어든 거죠.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야, 진짜 화날 만하다 저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랍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 땅인데. 원래 다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믿지야 본전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도 나쁜 건 없죠. 근데 아랍은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안 받았으면 끝까지 통과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했다면. 거부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거부해도 예.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어야죠. 그런데 안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거부하고 전쟁.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요. 유엔한테 맡기고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군대 뺄게. 아.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뺀다고 48년 5월 14일이에요. 영국이 나가면 어떤 일이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분쟁에 불시면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네요. 군대까지 다 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를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할 거는 다 해봐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은 아랍인들을 어떻게 해서 밀어내야겠죠. 마찬가지로 아랍도 유대인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굉장히 치열한 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보다는 시리아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땅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떠났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라 세우기. 나라 세워야죠. 예. 착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의 박물관에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독립국가 선언을 해요. נציגי היישוב העברי והתנועה הציוני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군요. 네. 의지가 대단하죠.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는데 그런데 국가를 선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아니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죠. 그렇네. 예.
그런데 이거를 해준 나라가 있죠. 어디였을까요? 미국이겠죠. 네, 바로 미국이요. 예. 야, 저 방금 잔의 의기양양한 표정 보셨죠? 그냥 뭐 사실 트루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 트루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아까 아랍은 없다. 유권자를 네, 두 나라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예요. 의외로 자주 힘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합니다. 러시아? 소련. 미국하고 소련하고 약간 그거 아니에요? 소련이 러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왔죠. 러시아 유대인들이.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그 유대인 혁명가가 많아요. 예,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벤구리온도 사회주의자입니다. 초대 총리도. 그래서 이 냉전 시기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인정한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를 한과 동시에 전쟁을 선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 카이로로 한번 카이로. 가보겠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아랍 세계의 최중심국이었어요. 모든 게 이집트에서 시작합니다. 근대 문명이. 영화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 하잖아요. 이제 그날 딱 기다린 거죠. 그날 저녁. 이집트의 공군기가 텔아비브를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 선언을 딱 할 때까지 기다린 거구나. 그렇죠. 아. 딱 선언하는 날. 자, 여기가 지금 이집트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요르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오겠습니까? 이집트 가죠, 요르단 가죠, 이라크도 가죠, 시리아, 레바논. 야.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막아선 그 이유는 뭘까요?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이 전쟁의 핵심은 땅 따먹기입니다.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 모두 팔레스타인 땅이 욕심났던 거죠. 그렇죠. 성지기도 하고. 네, 붙어있는 땅들이니까. 그런 와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아랍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됐던 거죠. 특히 이집트는 아랍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아랍의 큰 형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 딱 두고 5명이 둘러싸여 있으면 요거 하나 못 이기겠어. 그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의 아랍 국가들도 기다려 우리가 다 쓸어버릴 거야. 지중해 다 쓸어버릴 거야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은 뭐 하나마나 이길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네. 그런데 사실 아랍 연합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랍 연합군에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국이 들어갔으면 조율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율이 안 됐습니다. 각계로 했구나.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5나라가 손발이 맞지 않았어요. 말만 연합군이지 아랍 연합군을 지휘할 총지휘관이 없었던 거고요. 각자 자신들의 땅을 넓히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아랍인들로부터 유대인 정착촌을 지키던 그 민병대가 있거든요. 하간나라는 민병대가 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정규군이 돼요. 근데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예, 투철하고. 그래서 이 강력 그리고 영국과 같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군대 수가 아랍은 약 2만 3천이고 이스라엘은 3만 명 정도의 훈련된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된 군인의 질을 따지자면 아랍보다 훨씬 더 전쟁 경험도 많고 싸움이 잘해요.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이 질 전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차 전쟁은 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할할 때는 56%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78%. 예. 그 나머지 22%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차지한 거죠. 다 먹었네 거의. 네. 이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난민이 발생합니다. 70만 명이. 네, 저렇게 난민이 난민들이 발생하구나. 예, 피하는 국민입니다. 이 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70만 명인데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은 자기 집 열쇠도 네. 갖고 있다고 해서 돌아가고 싶다. 자기 열쇠도 들면서 그래서 열쇠 보면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 아랍 사람들한테는 거의 재앙이겠네요. 그렇죠. 한쪽은 축제의 날이고 한쪽은 재앙, 아주 그냥 뭐 재난의 날. 예. 대재해. 대재난. 예, 1차 전쟁 후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데 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도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자와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서안 지구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제 그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이죠. 제3차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49년) 중동 전쟁이죠. 3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다 뺏깁니다. 무려 이스라엘의 땅은 3배나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뺏긴 아랍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아랍인들이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3가지는 안 한다, 이스라엘. No peace, no negotiation, no recognition. 이스라엘과 평화 없다, 협상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집트는 나스르가 있었잖아요. 나스르가 아랍 민족주의자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70년에 죽습니다. 70년에 죽은 다음에 후임이 아나루 사다트 대통령인데 사다트 대통령이 새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한테 시나이 반도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날아가가지고 공군기를 다 부셔버려요. 이집트가 아랍 국가들이 우리 전쟁할 테니까 우리 도와라. 뭘 도우겠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돈. 석유. 석유. 석유를 이스라엘을 지지한 나라에게 석유를 안 파는 거죠. 석유 금수 조치가 들어가요. 석유 값이 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니까 이거 삶이 안 되죠. 1차 석유 파동이잖아요. 73년.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 이겨가던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수십 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상을 하기로 한 거죠. 카터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합숙을 합니다. 합숙. 예, 그 사진 한번 보실게요. 저게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인가요? 네,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백인이요. 여기서 굉장히 얘기합니다. 내 눈이 튀어나가고 내 팔이 떨어져 나가도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네,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6.1 전쟁 때 뺏겼던 시나이 반도를 주기로 하고,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차차 논의한다. 예. 그래서 부실한 결론이긴 하지만 그거를 깨고 적과 손을 잡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기서 오랜만에 문제를 드립니다. 평화 협상으로 세계의 환호를 받으며 이집트로 돌아온 사다트 대통령. 이후 사다트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원. 정답. 시원은 예. 정답. 시원 씨? 네. 공개 테러를 당한다. 공개 테러를 당한다. 정답입니다. 대놓고 이거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왜 맞추면 안 돼요? 처음 맞추셨어요. 어떻게 했는데? 테러.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일단 보실게요. 군사 퍼레이드 중이거든요. 누가 내려와? 뭐야? 81년에 바로 이 행사장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사열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앉아 있고 내외 기빈 앉아 있는데 사열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나와서 튀어나와 가지고 총을 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한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4번의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왔던 대통령은 이렇게 비극으로 삶을 끝내요. 저분도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건데 사실 그 네.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안타깝다. 네.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은 안타깝게 죽었고, 그래서 전쟁이 가라앉나 했어요. 끝났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이란. 이란. 이란이야? 또? 그게 지금 이제 지금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은 사이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79년에 이란이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79년 이전에는 세속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대화를 하기 때문에 친미 국가였고 세속 왕정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나라. 이란의 혁명의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억압받는 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방.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싫어하냐면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도 그럼요. 어느 정도가 말씀드릴까요? 자, 이스라엘 선수하고 제가 내일 결승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란 선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수하고 결승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권하나? 기권합니다. 와, 경기 자체. 그럼 이스라엘은 너무 고맙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결승전인데 그러면 금메달 따는 거죠. 네. 와. 지원이 형은 참 평화와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정말 좋은 게 좋다고 또 정말. 게 이란한테 고마워야겠네.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 중동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가 됐고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두 나라 문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여러 국가, 미국, 소련, 영국 여러 국가들이 계속 얽혀 있으니까 늪으로 빠지는 거죠. 이 최대 규모 올림픽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참 이제 고조되던 개막 열흘째거든요. 9월 5일입니다. 새벽 4시경. 이 조용한 미넨 주 경기장 인근이잖아요. 새벽 4시니까. 선수촌이 갑자기 약간 시끄러워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캐나다하고 소련이 아이스하키 국가 대항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걸 이제 밤새 보고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담을 넘으려고 보통 문으로 안 가고 가까우니까 이제 담을 넘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문으로 가면 머니까. 그런데 넘으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니네들 넘어가는 거 보구나. 다른 선수들인 줄 네, 알고. 다른 선수인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 뛰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넘어간 겁니다. 어머. 담장을 넘어간 거지. 이들이 바로 미넨 테러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근데 그 캐나다 선수들은 전혀 몰랐던 몰랐죠. 거잖아요. 그냥 알 수가 없죠. 같은 어떻게 알아? 선수들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캐나다 선수들의 숙소가 바로 그 근처였거든요. 캐나다 선수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평생의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요. 예. 그러면 그 테러범들이 담을 넘었잖아요. 네.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한번 우리 선수촌 조감도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테러범들이 간 건물이에요. 당시 이름은 코놀리 슈트라서 31번지 건물이고요. 저게 뭐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이스라엘 선수단의 코치 그리고 경기 심판 그리고 이제 선수단 단장 이렇게 해서 5개 방으로 나눠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아주 거침없이 이 보안을 뚫고 이 테러범들이 찾아간 것이 이스라엘 코치하고 심판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인데요. 이들은 이 열쇠를 복제를 했거나 아니면 훔쳤거나 그래서 잘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전화 이 따까따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잠에서 깼던 레슬링 심판이 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방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테이크다운 해야죠.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 근데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불이야 하는 거예요. 불이야.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치겠죠. 예. 뭐야? 누구야? 들어오려는 건 막아야 되고 소리를 질러 빨리 피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역도 코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숙소 뒷 유리창문을 막 깨고 도망가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이때
역도 코치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우리 보도에 따르면 바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온 거겠다. 네. 이때 이제 막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역도 코치가 만난 우리나라 선수단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팀의 최희식 감독하고 전호관 코치였어요. 그러면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벽녘에 방문이 열리더니 Help me라고 외치면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영어를 못하는지 이스라엘만 외치고 총을 쏘는 흉내만 냈다. 안정을 시키고 바디랭귀지로 겨우 알아낸 것은 그가 역도 코치이며 괴한이 침입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제 문제는 나온 사람들은 다행인데 지금 범인이 있는 그 선수촌. 그러니까 문을 안 열게 하려고 몸으로 막았는데 한두 명이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열려요, 거기에. 열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히죠. 무서워. 그러니까 인질이 된 대표단 사진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1명이 문제를 당한 분들이에요. 정말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요중에는 너무나 슬픈 사연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막 결혼해서 아기도 이제 낳은 데도 있고. 그리고 데이비드 버거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사실은 역도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못 나가니까 이중 국적이어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이구나 그냥.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바로 여기에 잡혀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대요. 선수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새벽에 자다가. 예. 그러면서 이 테러범들은 인질들을 한 방에 몰아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격했던 방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때 이제 테러범들을 막으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모션 바인베르크라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죽었겠네요.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예, 직사했고요. 그리고 경고용으로 시체를 인질들 본 앞에 내던지고. 그러면서 이 요세프 로마노가 다시 덤빕니다. 총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이번에 성공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야? 피인가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 로마노 선수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로마노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인질범의 총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 다른 태범이 총을 쏩니다. 그렇지. 총을 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선수의 성기를 절단을 해서 그거를 희롱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사건이 난 지 거의 20년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9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총격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경찰이 첫 번째 희생자인 모셰 바인베르크 있잖아요.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도중에 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남자를 봅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경찰을 보자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2층에서 종이 2장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그건 뭐죠? 그건 뭐죠? 제가 던진 쪽지에 남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이스라엘에 구금된 234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추가로 살해하겠다. 검은 9월단. 이걸 경찰한테 준 거예요? 네, 종이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와, 진짜 대담하다. 테러범들이 나는 검은 9월단이라고 정체를 밝혔으니까 경찰이 나서야겠죠. 제일 먼저 테러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당시 경찰청장이었고 올림픽 보안 담당자였던 만프레드 슈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시 총리에게까지 가죠.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이제 난리가 났겠네. 난리가 났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까지 가죠. 근데 뭐 그럼 총리가 알았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요.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 속옷에 수류탄을 품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중동의 철의 여인 골다 메이르라는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총리였음에도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독일 측에 답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사이에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때까지만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This is an ITN news flash from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here early this morning armed Palestinian guerrillas raided the sleeping quarters of the Israeli team. The gunmen shot dead 2 Israelis and are now holding 20 athletes and 6 officials as hostages. The guerrillas are demanding the release of 250 Arabs held prisoner in Israel and have set noon as the deadline for their release. Negotiations are going on with the German government. The raid happened at about 4 a.m. 그러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독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이었는데 이게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에 좋은 것만 가야 되는데 이 막아낀 거죠. 위성 중계로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이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고요. 막 사진 찍어대고 그냥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선수단 근처에서 정보를 보도하고 사람들도 계속 내다보고. 그럼 중요한 정보가 송출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테러가 나면은 기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시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선수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 안 해요. 아니, 자기들이 올림픽 하냐고. 선수들은 무서워서 경기를 하겠냐고. 예, 근데 항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 반나절쯤 되는 3시 50분, 51분 이쯤에 일단 중단을 선언해요. 다행. 네. 다니엘 씨,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독일 사람들도 너무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게 사실 여기 그 선수촌 근처 가면 이제 하우스 강제 수용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2차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전환해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죽는다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또 되풀이 된다는 식의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철의 여인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가 됐는데 이스라엘 속에 답이 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답변이 왔는데요. 이 골다 메이르 총리가 이 철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협상은 없다. 네.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
인질이 잡혀 있는데. 네, 사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니.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2명의 목숨을 잃은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 되면은 인질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급하게 되니까 경찰청장이 테러범 리더 이사한테 네가 돈이 원하면 우리가 돈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주고 너네들 나가게 해주겠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제안까지 하냐면 정말 놀라운 제안인데 이거 제안하기 힘듭니다. 인질을 바꾸자, 독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높은 사람들을 인질로 차라리 하겠다. 인질 바꾸자. 그렇게까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라 이거죠. 독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자. 테러범들 다 잡아야죠. 그렇죠. 무력 진압.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거할 테러범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독일이 몰랐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죠. 독일 쪽에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지금 인질이 어떤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2명이 갑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일단 독일 연방 내무장관 겐셔 내무장관이 갑니다. 그리고 선수촌 촌장이 가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겠죠.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종합을 해보니까 5명으로 결정을 합니다. 테러범 5명이구나. 5명밖에 안 됐어? 네, 5명.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건물 설계도를 일단 확인하겠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지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경찰을 투입하죠.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네, 옥상에서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이들을 처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작전 실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지? 인질 구출을 위해 옥상에 투입됐던 경찰들은 갑작스럽게 철수 명령을 받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들은 왜 철수했을까요? 정답. 지원 씨. 선수복을 입었댔잖아요. 네. 다른 나라 선수복을 입고 간 거지. 근데 이스라엘 숙소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추리닝 같은 거예요. 선수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오답. 예. 그냥 정답. 정답. 네. 스마트 씨. 매체 통해서. 어떤 매체요? TV. 어떤 TV? 왜 TV가 왜요? 밖에서 기사들은 바로 방송하기 때문에 왔으니까. 스마트 씨 정답입니다. 네? 일단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갔는지. 당시 이 상황들이
TV로 생중계를 되고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있다고? 생중계. 그러니까 그 노출이 된 거예요? 예, 그 경찰들이 뭐 옥상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전 세계가 다 봤을 뿐 아니라 범인들도 보는 거 범인들 TV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도한 언론도 진짜 그러니까 경찰 작전을 비켜보니까 거물골단이 당장 경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아직도 말이 너무 많아요.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고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어떤 대테러 교육 받은 경찰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틈이 많은 작전이었고 너무나 준비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야, 되게. 그런데 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검은 9월단과 독일 경찰의 대치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다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 팀의 리더인 이사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수감자와 인질을 맞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냐고 그러면 카이로에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가서? 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 협상 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절했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러범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독일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한 이 검은 9월단은 새로운 협상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답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할 수 있는 거는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유일한 선택지가 유일한 그거 선택지예요. 하나네요. 예,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비밀리에 진압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우리 당시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공항, 그 공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수촌 숙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독일군 공항인데 일단 독일 정부가 비행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에서 9시 30분에 카이로로 떠나는 게 최종 일정이었어요. 여기를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헬기에서 내리면 분명히 준비된 비행기를 리더 이사가 확인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12명의 경찰이 있는데 4명은 승무원복을 입고 8명은 그냥 일반 경비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격수를 5명을 둡니다. 5명인가 5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저격수가 또 일반 경찰 아니에요? 귀신이네요. 저격총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독일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8시로 좀 연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테러범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죠. 이거는 아무 탈 없이 뭐 누가 방송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 공항이니까. 어쨌든 계획대로는 착착 됐겠네요. 진행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공항 가기 전에 정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경찰의 작전은 헬기까지 가는데 걸어갔는데 헬기장까지 저격병들을 세우고 가는 길에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거 힘든데. 가는 거 쏘는 거 힘들죠. 네. 그런데 이 테러범들도 유심도 많고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범하고 경찰 쪽에서 같이 가거든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안 가. 걸어서는 안 가. 버스 대.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죠?
지금까지 테러범들은 몇 명이었죠? 5명. 5명이죠. 버스에 타는 거를 보고 8명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 근데 저격수가 5명이야? 그쵸? 3명 비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8명인지 알았으면 빨리 그거를 알려서 증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최소 8명으로 알리질 않아요. 뭐야? 누가요? 경찰 쪽에서. 왜요? 이게 모든 게 미숙해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헬기장까지 아주 짧은 거리지만 버스를 타고 가고 헬기에 2대로 나눠서 탑니다. 그 내가 떨리지?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독일이 예측한 대로 이사가 조직원 한 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네. 저희 경찰 타고 있는. 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두 사람을 덮치기만 하면 작전 성공이죠. 근데 갔는데 비행기에 아무도 없어요. 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12명의 경찰이 승무원과 다른 정비병으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맞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이건 자살 작전이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그 자기들끼리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작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책임자한테 통보하고 자기는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냥 우왕좌왕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되지 않은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그런 임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점은 있었죠. 아니 그러면 검은 구월단은 당연히 비행기에 탔는데 아무도 없어. 뭔가 이상한데? 쎄한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함정이다. 믿기다. 예. 그러니까 둘이 비행기에서 막 뛰어 내려와서 가니까 이제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관제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이들을 저격했고, 그러니 쓰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전이 시작되죠. 난리가 났겠네요. 이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5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저격수들은 5명이라고 생각하죠. 테러범이 5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8명이잖아요. 3명 더 있죠. 3명이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시작됐네. 겁에 질린 9명의 인질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서 모두 죽인 겁니다. 이렇게 미넨 테러는 인질인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끝이 났고요. 살아남은 테러범 3명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미넨 테러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까지 됐으면 올림픽은 거기서 끝이 난 거죠? 저 더 이상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실은요. 당일날 일단은 추모식을 합니다. 조의도 표하고. 그리고 경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결정은 많은 비난을 받아요. 많은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일단 선수단 1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3명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3명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3명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주진 않았겠죠? 설마. 사형해야지, 사형. 설마 풀어줬겠어요? 이제 일단 감옥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2달 후에 유유히 본인들의 근거지로 떠납니다. 오?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미넨테러를 저지른 3명의 테러범은 어떻게 사건 2달 만에 석방됐을까요? 왜 떠나지? 정답. 정답, 교현 씨. 또 다른 테러범들이 이 3명의 테러범을 석방하라고 또 테러를 일으켰어요. 정답. 귀신. 진짜로? 맞습니다. 1972년 10월 29일 네. 시리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독일 여객기죠.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잠시 경유를 하는데 이때 납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문 9월단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하고요. 이들이 요구한 거는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과 미넨 테러 사건으로 독일에 수감된 테러범 3명을 막교환하자는 겁니다. 미넨 사태 때 홍역을 치렀잖아요, 독일 정부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싫어서 결국에는 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은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서 테러범 3명과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여객기 납치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획자 아부 다우드인데요.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 테러 바로 전날 아부 다우드가 8명의 테러범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하러 간 겁니다. 네.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아부 다우드가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 뭐랬으면 아라파트한테 이 사건을 다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를 했고 아라파트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파트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러범들은 리비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열광적인 영웅의 대우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11 Israeli competitors died. 5 of your comrades died, and a policeman was killed. What now do you think of that operation?" Really, first I have to say why we did the operation in Mission. Because they betrayed us and they helped Israel. Do you regret the death of the 11 Israelis? Really, we want to kill that Israeli at that time because we want to get free our prisoners in Israeli prisons. The the Germans betrayed us and they promised us and they didn't did the promise. 결국 잘못한 건 그쪽이다. 당당해요. 전 세계가 정말 놀랬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알려버린 거고요. 이게 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